새정치민주연합의 재보선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패배 책임론을 놓고 내용에 휩싸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반면 새누리당에서는 재보선 압승에도 불구하고 신중 모드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재보선 이후에 정치권 상황 여러 가지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진단해 보겠습니다. 홍익대 정군기 교수 그리고 동국대 김철근 겸임 교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많이 힘이 실린 것 같은데요. 이번에 리더십을 많이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번 선거는 역시 그 김무성 대표의 그 전략 또 성실한 선거 지원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져서 네.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 특히 그 성완종 게이트가 여당한테는 얼마나 큰 악재였습니까? 이것을 그 잘 극복을 한 이유가 그 특사 논란으로 받아치기. 네. 뭐 야당에서는 물타기라고 하고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국민들한테는 그 어필을 했고요. 그다음에는 아주 각 지역 선거구를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성실하고 낮은 자세로 그 선거 지원한 점이 서민적인 면모를 많이 그 부각시켰다. 김무성 대표가 키가 크고 좀 그 뻣뻣한 인상을 주고 있는데 네. 최근에 광고를 찍고 이번에 선거 지원 유세를 할 때 여러 가지 요리도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그 감성적으로 많이 어필을 한 것 같아요. 이런 네네. 점에서는 그 굉장히 리더십이 돋보였다.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는요 선거 끝나고 난 뒤에 한 그 여러 가지 발언들에 많이 의미를 두고 싶은데 네. 끝나고 나서 다른 얘기를 안 하고 정치개혁 해야 되겠다 해서 본인이 계속 지금 주창하고 있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민생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네네. 어제 그 공무원 연금 개혁도 이런 그 분위기 따라서 된 것 같은데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언제부터인가 저는 대통령 대권을 떠나서 본인이 이제 공천에서 한 두어 번 그 파란을 겪다 보니까 좀 더 좀 커진 그 포용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또. 예. 네, 김무성 대표의 입지가 그야말로 공고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당내에서 친박계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힘이 더 커질수록 좀 견제하려는 세력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당 대표로서 위상을 좀 강화하고 대권 후보로서 지금 여론조사 보니까 1위 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친박계로서는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것 같고요. 더군다나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번 그 재보궐선거는 물론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지만 예. 결과적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패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두 대표가 거의 대선 운동 하는 것처럼 그랬죠. 거의 대표 얼굴만 나오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글쎄요, 아주 쉽게 시청자들한테 이제 평가를 한다면 5선 대 초선의 대결에서 5선이 이겼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그 새누리당이 메시지 전달 능력이 굉장히 그 야당에 비해서 월등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빨간색. 우리나라가 보통 레드 컴플렉스라 그래갖고 빨간색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죠. 새준마라고 딱 해서 차준마를 차용하는 네네. 이런 거라든지 그리고 그 성완종 게이트를 맞이해서 그걸 대처하는 능력,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뛰어났다. 이런 겁니다. 반대로 굉장히 호조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표는 그것을 돌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8명의 리스트는 사라지고 특사 2번만 남는 네네. 이런 전국으로 전환되는 상황을 맞이해서 결국은 패배로 귀결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당청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해지는데요. 김무성 대표에게 이렇게 힘이 쏠리다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장악 능력이 조금 약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많이들 그렇게 분석을 하시는데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네. 그 김무성 대표의 지지 세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 세력이 많이 겹칩니다. 그 영남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여권의 지지 세력이 겹치기 때문에 박근혜 없는 김무성은 없고요. 네. 또 김무성 대표의 존재 없는 박근혜 정부도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김무성 대표가 이렇게 쉽게 그 본인의 리더십을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독단적으로 부각시키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껏 낮추는 자세입니다. 네. 그 상하이 때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청와대로부터 수모를 많이 당했는데 예. 그때도 아주 본인은 그 마음이 쓰리겠지만 대통령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이 모습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이 될 것 같고요. 그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그 떨어지지 않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번 선거에서도 박근혜 마케팅이 없었다고 그랬는데 사실 막판에 발휘가 됐습니다. 막판에 대통령이 그 병상 메시지라고 네. 해가지고 특사 논란에 대해서 과거 정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개혁하겠다고 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한 거거든요. 이 점에서 유권자들이 선택을 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 얘기가 좀 세지 않았나?
야당을 자극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네네. 결국은 뭐 우리가 선거 결과로 분석을 하는 거니까 대통령 얘기가 먹혔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그 힘은 당분간 발휘될 수 있고 김무성 대표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 두 사람은 동반자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죠. 네. 이번 4.29 재보선 결과 뭐 청와대는 일단 안도하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어떤 국정 운영에 좀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집권 3년 차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네. 뭐 정윤회 사건, 그 의혹 사건, 그리고 이번에 성완종 게이트,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로 인해서 3년 차에 국정 운영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네네. 과연 어떤 개혁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재보선이 그 새누리당의 승리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동력을 일부 좀 확보하는 게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들에 대한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재보선 이후에 여야 합의로 지금 그 공무원연금이 그 합의가 됐어요. 만약에 반대의 선거 결과가 나왔다면 과연 이렇게 빨리 합의가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이런 걸 보면은 이후에도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3년차 개혁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병상 메시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병상 메시지가 사실은 그 보수층의 어떤 동정심이랄까 그 대통령을 생각하는 안쓰럽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상당히 많이 작용하는 보수 결집 효과를 가져온 측면도 있다 해서 네. 김무성 대표에게만 힘이 쏠리는 그런 형국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1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네. 그리고 해외 순방하기 전에 김무성 대표를 따로 불러서 그 1대1 독대를 했다는 점. 그리고 앞으로 그 새누리당이 총선을 진행함에 있어서 결국 공천이나 이런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열었다.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에서 다소 수평적 관계로 많이 전환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좀 해봅니다. 그 무게중심이 그러면 쏠리면서 앞으로 당청 관계도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대표가 수직적 관계였다면 지금은 다소 수평적 관계로 그리고 당에 상당히 힘이 실리는 관계로 예. 네.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새정치민주연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예상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참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야권 분열, 뭐 신당 창당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위기를 과연 극복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해 나가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사실 이야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그 분위기는 우리 예. 김철근 교수님 저보다 잘 아시는데 제가 사실 그 광주 그 서의 그 선거 결과는 예. 제가 내기에서 졌습니다. 우리 김철근 아, 교수님한테. 그렇습니까? 예, 저는 그래도 예. 광주 유권자들이 그 야당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봤는데 예. 호남 그 민심을 잘 아는 그 김철근 교수님 맞추셨는데 그럼 앞으로 이제 호남 신당이 나올 것인가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저는 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도 호남 신당이 만들어지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호남 신당이라는 자체가 이제 지역 정당이라는 그 한계에 스스로 부딪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그 목적이 그 정권을 잡아서 그 정치를 하는 건데 지역 정당으로서는 한계가 많이 보이고 네. 천정배라는 인물을 통한 카리스마를 통해서 그 신당 움직임은 매우 힘든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가 그 정치 발전을 위한 원론적인 입장에서 해보면 과연 호남 유권자들이 호남 신당을 만들라고 이번에 천정배를 찍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네. 새정치연합 반성하고 더 잘해라라는 쪽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 그래도 현실적으로는 호남 신당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예. 네네. 왜냐하면은 뭐 정치라는 거는 국회의원들이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지역구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은 뭐 정치 발전이라는 그 명분이 다 그 머릿속에 사라지고 틈봐 가지고 뛰쳐나가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호남 신당이 생길 가능성이 없잖아 보이는데 상당히 힘들 걸로 전망이 됩니다. 호남 신당이 사실 앞으로 정치 지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 교수님께서는 좀 어려울 것이다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이 명칭을 호남 신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이런 생각이 좀 우선 예. 들고요. 제가 봤을 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선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그 호남 민심이 여러 번 경고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6.4 지방선거 때 시장군수 선거를 보면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중에 8군데, 전북에서는 절반이 무소속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지난번 730 재보선 때는 이정현 의원이 순천에서 당선되는 네네. 이런 이변이 나온 상황이었어요.
그럼 결국은 계속 경고를 준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변화해야 되고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라. 이런 경고를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와 혁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심장부라고 하는 광주에서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게 이번에 천정배 후보의 당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본다면은 결국은 천정배 이제 의원이 됐죠. 천정배 의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DJ, 그러니까 젊고 참신하고 그러니까 큰 정치인으로 대성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골라서 세력권을 형성하겠다는 건데 이 세력권을 형성한다는 것이 야권을 대체할 만한 세력으로 커질지 네. 아니면 호남 내에서 개혁적 인사로 대체하는 이런 부분에 머무를지는 예.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광주가 투표율이 41.1%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 표심이 광주 국민들의, 광주 시민들의 표심이 경고 차원은 아닐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경고를 넘어섰죠. 그 매번 경고만 하고 맙니까? 지금 벌써 3번, 4번째인데요. 그리고 총선, 대선 때도 실패했는데 그 이후로 변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문재인 대표가 뭐 말씀을 좀 들어보면 여러 가지 좀 리더십이 약했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유세도 그렇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크게 지탄을 받았을 만한 어떤 이슈들은 없었어요. 그리고 꽤 열심히 했다고 여겨지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좀 선거에서 지게 되는 건지. 우선 뭐 크게 보면 전략과 정책의 부재가 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지난번 730 그 재보선에서 전략 공천을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정반대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에 의한 그 공천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공천으로부터 대표가 좀 책임을 회피하는 그래서 좋은 사람들을 사실은 선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만 그 어떤 강조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공천 실패의 문제가 좀 있고요. 세 번째는 사실은 전당대회 때 본인이 나서 대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셨어야죠. 왜냐하면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의 본류는 호남 아닙니까? 이 호남 민심에 뭔가 좀 그 호소를 줄 수 있는 부분은 당 대표와 대권을 좀 분리해서 네. 이렇게 했다면은 글쎄요 이런 정도까지 결과가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략의 실패다. 그렇습니다. 예. 또 이 뭐 성완종 파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들 수 있을까요? 그렇죠. 성완종 게이트라는 게 본래는 야당한테는 정말 좋은 호재였는데 이걸 그 여당에서 아주 프레임 그 전쟁을 잘 걸고 나온 거 아닙니까? 네. 특사 논란. 성완종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정치권의 그 이상한 행동과 그 불법 비리 자금을 이렇게 뿌리기 전에 원죄는 특사를 잘못한 노무현 정부에 있다라고 정확하게 그 해명을 요구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해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 선거 막판에는 이재정 지금 교육감이 돈을 뭐 2억을 요청했는데 경남기부 3억을 받았다 이런 구체적인 그 어떤 여러 사실도 나오고 해서 성완종 게이트가 야당한테 더 불리하게 돼버린 셈이죠. 이런 점도 있고 예. 가장 큰 문제는 문재인 대표도 어쩔 수 없었던 야권 분열 아니겠습니까? 정동영하고 천정배 이 두 사람이 뛰쳐나가겠다는데 뭐 문재인 대표가 말릴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의 그 뛰쳐나간 야권 분열이 가장 컸다고 보고 그죠. 근데 강화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졌을까? 성남 같은 경우 네. 보면은 문재인 대표가 말이죠. 지난 2월에 우리 김 교수 말씀하신 대로 대표가 된 뒤에 알게 모르게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는 그 문재인 대표의 그 소탈한 모습 좋아하거든요. 그 눈도 좀 크고 그래서 좀 그 선하게 생기고 예. 소탈해서 서민들한테 매우 어필할 거다 그랬는데 지난 대선 때도 그 광고 하나 잘못 찍어가지고 뭐 말썽이 되고 했는데 그 비싼 이번에도 의자 나왔던 광고 말씀.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서민의 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 문재인 대표가 오히려 못 받은 점도 있고 이번에도 보면은 굉장히 혼자서 돌아다니는 모습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아. 후보하고 문재인 대표하고 같이 다니는데 박지원이라든가 뭐 박주선이라든가 주위에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김무성 대표는 보면은 뭐 나경원, 뭐 오세훈, 뭐 네네. 이런 사람들까지 다 같이 다니는데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표가 너무 자신감이 넘치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갔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본인이 이런 게 뭐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런 모습이 국민들한테 묘하게 그 아주 세심하게 읽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문재인 대표의 재기 가능성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이거 잘 읽어서 더 몸을 낮춰라 이렇게 주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예. 네. 그러니까 야권 분열을 원인으로 따지면은 그것은 책임 회피거든요. 그리고 야권 분열을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 것은 뭐냐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야권이 단합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통합이나 단합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만년 야당으로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지금은 야권이 경쟁해서 능력 있고 뭔가 미래의 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국민들에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요.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 잘한 점도 있어요. 선거는 뭐 0대4로 졌지만 네. 제 생각에는 경선의 원칙은 저는 그 민주주의라면은 그 왜 전략 공천하느냐 이 얘기가 잘못된 거지. 경선을 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결과가 나쁘니까 경선을 하는 것도 이제 나쁘게 해석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야권 단일화가 항상 야권에 이게 정말 그 피할 수 없는 숙명의 단어가 돼버렸는데 이번에 네. 야권 단일화 얘기 안 했거든요. 이런 것도 저는 먼 미래를 위하면은 그 일관된 원칙을 지켰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야당이 5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이기고 그동안에 계속 선거를 지고 있는데 네. 그때마다 대선 총선 때마다 새가 불리하면 단일화 얘기 나왔거든요. 막판에. 예. 예. 근데 이번에는 지는 것을 각오했는지 모르지만 이 야권 단일화 얘기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일관된 원칙을 지키는 모습에서는 또 점수를 조금 주고 싶습니다. 네. 이 안철수 의원의 원내대표 경선 합의 추대로 뭐 받아들여지진 않았습니다만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두 분이 다 초선이어서 그런지 네. 왜 그 패배하고 이제 물론 위로 차원에서 만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바로 또 다음 날 예. 만났죠. 그리고 이제 네. 비공개 회동에서 있었던 얘기가 왜 언론에 나오는 건지 네. 그러게요. 예. 저는 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원내대표를 뭐 선거를 하냐 합의 추대하냐 이건 별로 중요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 내부에서 두 사람이 했던 얘기가 언론에 마치 네네. 나오면서 문재인 대표가 그 집중 포화를 맞을 걸 사실 좀 나누어 맞는 꼴이 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별 적절치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책임질 사람 정확히 책임을 지고 그렇죠. 또 그거에 대해서 훈수를 두려면 뭔가 좀 다른 훈수를 둬야지 무슨 원내대표를 합의 추대합니까 지금? 뜬금이 없었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이 원내대표 경선전이 결국에 이제 계파 간의 어떤 갈등이 드러나는 싸움이 될 거다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경선은 뭐 원내대표 선거라는 건 치열하면 치열하고 좋은 건데 지금 네. 분위기가 그 조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안철수 대표가 바로 선거 다음 날 찾아간 것도 조금 우리 그 김 교수님 말씀대로 정치 초년병의 모습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거기서 이제 뭐 원내 합의 추대 뭐 비공개 회의가 그거 흘러나왔다는 걸 우리가 뭐 인정을 한다면 저는 내용 자체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하도 당이 엉망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또 선거 또 할 수 있느냐라는 안철수 전 대표의 얘기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재밌는 것은요. 이 얘기가 나오자마자 사라져 버렸습니다. 갑자기 또 뭐 저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막 지금 그 보도자료 돌리고 있고. 네네. 그래서 새정치연합 쪽에서는 어떤 그 중진 정치인들 안철수 의원이 뭐 초선이라고 하지만 전 그 대선 후보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이 대선 후보가 꺼낸 말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얘기가 없이 갑자기 또 뭐 저 경선 한다고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은 또 문재인 대표는 그냥 흘려버린 건지 네. 이런 점에서 야당의 어떤 그 사람을 아끼는 모습이 여전히 아쉽다. 지금 안철수도 있어야 되고 김한길도 있어야 되고 문재인 대표도 계속 그 잘 해야 가는데 서로가 서로를 아끼지 않는 모습이 국민들한테 읽힌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어쨌든 전략이 좀 잘못돼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네, 말씀이신 계속 것 좀 같은데 헤매는 모습. 이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겨야 될 선거에서 졌다. 근데 지금 뭐 이번뿐만이 아니라 내일이 야당에서 유리한 구조인데 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문재인 대표의 어떤 책임론을 이야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해석이 좀 나옵니다. 우회적으로 그런 걸 표시한 거죠. 네. 사실은 그리고 그 총선과 대선에 지고요. 네. 그다음에 매번 재보궐선거에 사실은 그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인데 어찌된 일인지 지금 야당의 무덤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작년 730 재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세월호 전국에서 11대 4로 진 거고요. 네. 이번 선거는 성완종 게이트 상황에서 4대 0으로 진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이면 역대 지금 야당의 지도부가 계속 여러 번 바뀌는 게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도부가 2개월 만에 바뀐다는 건 너무 좀 심한 거 아니냐 이런 내부의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러면 최대 계파의 수장인 친노 그 문재인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책임을 안 지고 계속 가겠다. 네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부에서는 정면 돌파 얘기를 하지만 네. 글쎄요, 그게 정면 돌파가 될까요? 자, 반대 예를 들어보자고요. 작년 3월 26일 날 합당을 해서 네.
4개월 만에 730 재보궐선거에 그 패배를 책임지고 김한길 안철수 대표가 사퇴를 했어요. 네네. 그리고 박영선 비대위원장이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또 사퇴를 했어요. 네. 그러면 다른 비노 진영의 대표들은 다 사퇴를 하는데 친노 수장은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진정한 책임지는 자세는 뭐냐 이거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 친노의 어떤 다음 공천권 때문에 그런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크든 작든 선거에 패배했으면 이 얼굴로 어떻게 계속 갑니까?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야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광주, 서울에서 당선을 하면서 신당 창당 이야기가 나왔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쪽에 좋은 분들이 많다. 그중에서 뭐 반 정도를 빼올까요? 이렇게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이뤄지게 되면은 야권 개편 대대적으로 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 천정배 의원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면 야권 개편이 이루어지는데, 근데 과연 이게 가능한 건지는 가능할까요? 그 뭐 두 가지 방에 다 예.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천정배 의원이 어떤 분이냐는 말이죠. 우리 시청자들이 뭐 잘 복기를 하시면 아시다시피 2002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대권을 향해서 처음 그 발표를 했을 때 유일하게 야당에서 지지한 사람이 천정배 의원입니다.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좋은 가치, 지역주의를 극복하자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대해 동참을 해서 가장 개혁적인 그 사람으로 친노의 핵심으로 천신정, 그다음에 법무장관까지 하면서 그 친노의 핵심 의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갑자기 호남의 맹주로 떠올랐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처럼 자다가 일어나 보니까 이제 호남의 맹주가 됐는데 과연 이 변신의 모습을 어떻게 본인이 극복을 할 건지. 호남신당 얘기가 결국 지역정당, 뭐 뉴 DJ라고 하지만 예. 호남을 그 근거로 해서 뭐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 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매우 그 지난한 과정이 될 것이고 본인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결국은 저는 새 정치를 한다는 건 좋겠지만 이왕이면 그 광주 8곳뿐만 아니라 더 크게 그 비전을 가지고 한번 새 정치를 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뭐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이 천정배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뭘 할 가능성은 있는 편인데 이제 정동영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위도 못했어요. 네. 예. 앞길이 깝깝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의미 있는 득표는 했죠. 20%가 넘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진보 재편의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진보 진영 후보로 나와서는 독자적으로는 거의 최다로 얻는 그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암중 모색을 하면서 국민 모임 창당에 좀 주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로 다시 정치권에 전면에 서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천정배 의원 말씀 좀 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호남 지역에 국한해서 새로운 젊은 지도자들하고 같이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새정치민주연합하고 경쟁을 할 것인가 이거 하고요. 아니면 1995년도 DJ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했을 때처럼 창당을 해서 당시에 이기택 민주당하고 경쟁을 해서 야당을 대체했거든요. 대체. 그런 정당으로까지 확대 발전될지는 네.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정군기 교수님 그리고 김철근 겸임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